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제가 요즘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방송이 4월 3일 날 업로드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4월 7일이니까 한 4일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일단 4월 4일에는 제가 지방을 갔고요. 지방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 4월 4일 날 지방을 내려가기 전에 4월 3일 오후에 갑자기 나주의 모 기관에서 다음 주에 회의를 좀 하자. 그래서 회의 자료를 좀 만들어 달라. 이래가지고 제가 지금 지방 갔다 와서 그 또 지방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말 동안에 어제 포함해서 이제 주말 동안에 어, 생고생을 했습니다. PPT를 만드는 것 때문에 한 25장짜리 PPT를 만드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걸 다 만들어주고 지금 메일을 보내고 이제 스미다스의 정분실 리포트 일부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이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보시는 바로 이 시간입니다. 녹음 시간. 참고로 이 시계는요 짝퉁은 아니고요 진퉁입니다. 진짜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언제 샀냐면은 월드컵 때 샀거든요. 2002년 월드컵 때.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 때 제 돈 주고 샀습니다. 생으로 제 돈 다 주고 구입을 한 시계입니다. 백화점에서 구입했고요. 예. 왜 이 시계를 샀냐? 사실 그때 좀 무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무리를 해가지고 샀는데 그 전부터 제가 이제 이런 류의 시계를 갖고 싶었습니다. 오메가든 뭐 롤렉스든 간에 이런 이제 다이버 와치라고 불리는 시계를 갖고 싶어가지고 이걸 못 사고 이거하고 비슷한 다른 것들, 예를 들어 뭐 타이맥스나 무슨 카시오나 뭐 이런, 그다음에 인빅타라든지 이런 다른 브랜드에서 나오는 이거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긴, 언뜻 보면 구분이 거의 안 갑니다. 그런 시계들을 쭉 샀었습니다. 그 시계들을 한 대충 열 몇 개를 샀는데 가격은 다 저렴해요. 이거에 거의 이 시계에 2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 비싸봤자 뭐 그런 시계를 쭉 한 열 몇 개를 샀는데 2002년 월드컵 때 제 동생이 저한테 이제 물끄러미 이 시계들을 보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게 지금 야, 이런 식으로 살 거면 차라리 그냥 그거 하나 갖고 싶은 거 하나 사고 말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무리를 해서 이 시계를 샀고요. 18개월 할부로 샀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시계를 구입하지 않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선택을 잘 하시라, 이런 말씀, 꼭 갖고 싶은 게 있다면 선택을 잘 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뭐 이 브랜드를 특별히 좋아하거나 해서 산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때가, 이 시계가 한창 그 피어스 브로스난이 제임스 본드 할 때 차고 나왔던, 007에서 차고 나왔던 시기거든요. 007에 나왔으니까 내가 사는 거지, 그 전까지는 이 시계 있는 줄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제가 지난주에 나주 가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지인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건인데,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사는 일단 중앙일보에서 나온 기사고요. 2020년 3월 31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내용은 난 반대 기록해달라, 당정 갈등이 졸속 재난지원금 나왔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이 기사들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좀 알려지지 않은 문제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난 못 받는다, 난 받는다 이런 얘기들도 많고요. 저희 그 지인분 중에 한 분께서는 26원, 예, 2,600원이 아니고 26원이 오바돼 가지고 못 받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한탄을 하시면서 회를 맛있게 드시는 지인분이 한 분 계시는데, 뭐 그런 분들처럼 중간에 끼어가지고 굉장히 빈정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왜 이런 정책이 이런 참사를 낳나 라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같으면 좀 지난 건이기 때문에 이제 뭐 한 일주일 지났으니까 이거 언급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인가 또 이해찬 씨가 이 얘기를 또 하셔가지고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려야 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기사를 쭉 읽어 내려가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그 재난지원금 결정 당정청 회의가 끝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공란 극복위원장은 굉장히 격렬해서 싸우기 직전까지 갈 수 있었다라고 이제 당일 회의 분위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주겠다고 발표한 긴급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당, 정, 청 사이에 견해차가 컸다는 점을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소득 하위 70%의 기준점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해 혼선을 빚은 것도 이 갈등에서 비롯됐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지원 대상으로 누굴 넣고 누굴 빼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은 사상 처음인 만큼 발표까지 난산을 겪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힘든 사람에게 먼저 힘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되도록 준비해달라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계지원 방안에 대해서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서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해달라며 재난지원금 지급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전 국민의 최대 70에서 80%에게 1인당 50만원씩 줘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최소한으로 잡아도 전체 국민의 50%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나라의 어떤 그 창고지기 기획재정부는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위소득 이하의 1,000만 가구에만 한정해가지고 4인일 경우에 100만원, 1인이면 25만원 뭐 이런 거죠.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50%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민주당과 정부는 발표를 하루 앞둔 2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간에서 정면 충돌을 합니다.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제 기재부의 수장이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 발 물러선 기재부 최종안으로 그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을 하되 50% 이하는 100만원, 50에서 70% 구간은 5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그 재정 지출을 좀 줄여보자는 의미죠, 사실은. 하지만 민주당의 조정식 정책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등 민주당 사람들은 안 된다, 똑같이 줘야 한다며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70%에게 똑같은 금액을 다 줘야 된다. 지금 기재부안처럼 그 소득 하위 70%를 주는데 50% 이하는 100만원 주고 51%에서 70% 사이는 그 절반만 주게 되면 오히려 돈 주고 욕먹는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결국엔 이제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러면 기재부가 이렇게 반대했다는 거, 내가 경제부총리인 내가 반대했다는 거를 그 회의록에 기록으로라도 남겨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기재부안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70%가 결정이 됐죠. 이게 어떻게 보면 기재부 총리가 짜증을 내는 거거든요. 짜증을 내는 건데 진짜 화가 나서
소득 기준선을 낮춰 지급 대상은 최대한 늘리고 같은 액수를 주도록 한 현재 안을 낳은 변수는 바로 총선이었습니다. 만약에 선거가 없었다면 정부에서는 그냥 한 25만 원 주고 끝내자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또는 50%만 그 소득순위 50%만 주자 뭐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봤자 지지율 차이 얼마 안 나니까. 근데 이제 선거가 걸려 있다 보니까 그것도 바로 코앞에 여당이 가능한 수혜자를 늘리면서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는다는 식의 형평성 논란을 피하는 최대한 안전한 길을 밀어붙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고려대 경제학과 강성진 교수에 따르면 중위소득 이하를 기준으로 하면 취약계층은 포함되지만 통상 말하는 중산층은 대부분 빠진다며 여당이 주 지지층인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 지지층인 30, 40대 맞벌이 부부, 대졸자 등 중산층을 의식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산해보니까 그 30, 40대 맞벌이부터 대졸자까지 거의 대부분 다 빠지는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얼마 준다 이건 아직 기준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그렇고, 발표 직전까지 합의의 난산을 겪은 덕에 결국 지원 기준점을 정하는 데 차질을 빚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0일에야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받아서 작업에 들어갔다. 소득만 볼지 재산도 같이 볼지 아직 논의 중이다. 그러니까 기준이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심지어 이제 주택 보유자들, 예를 들어서 뭐 5억에서 6억짜리 주택을 갖고 있으면 못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되는 게 실직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집은 있는데 실직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택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집이 있는데 그러니까 소득이 안 잡혀가지고 그냥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뭐 1억 5천만 원짜리 이제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또는 1억 5천만 원짜리 뭐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데 월급이 조금 더 많아가지고 못 받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아직 고려 중인 거고요. 그래서 단순 소득 기준으로 지원할 수는 없고 재산까지 세심하게 고려해야 하는 점도 기준을 못 정한 이유입니다. 소득을 산정할 때 급여나 사업소득뿐 아니라 재산 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한 인정소득까지 더해야 되기 때문에 소득이 작더라도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이 많다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도 소득과 재산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 소득을 기준으로 정할 것이냐는 문제도 남습니다. 게다가 이게 또 재난소득인데,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 올해 4월까지의 지금 현재까지의 소득 내역 산정은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올해 왔기 때문에 사실 올 봄부터, 그러니까 올 겨울부터 이제 때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피해가 없었죠, 코로나 때문에는. 근데 작년 소득 기준으로 하게 되면 작년엔 돈 좀 벌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돈 못 버는 분들이 못 받는 경우가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변수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박능우 장관 같은 경우에 복지나 사회보장 제도에서 소득은 재산과 소득을 모두 고려한 소득 인정 개념을 포괄적으로 사용한다며 재산과 소득을 합쳤을 때, 그러니까 소득은 이제 임금이나 뭐 영업 소득을 말하는 거죠. 장사 같은 거에서 버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인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형평에 맞게 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를 가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준점에 따라 몇 원 차이로 아예 못 받거나, 그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 26원 차이로 못 받는다고,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경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왜 50주네 70주네 이것도 이제 6월달이나 7월달이 돼서야 가능하네,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에 대해서 이제 배경 그 취재를 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걸 마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4월 2일날 매일경제에서 나온 이제 뉴스입니다. 여기에 내용에 따르면
이 원인이 드러납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국내 복지 정보는 하위 50%에만 상위 30% 걸러내려니 멘붕. 이런 제목입니다. 재난지원금 후폭풍이라는 이제 내용의 기사인데요. 제가 상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소득 하위 50%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30일 정부가 소득 하위 70%까지 최대 가구당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당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모 방송에서 밝힌 얘기입니다. 정부 부처 관료들 얘기를 종합하면 홍 부총리가 여당의 70% 지급안에 반대했던 이유는 단순히 국가 예산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혼란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1차 추가경정 예산안 때 소비 쿠폰을 기준 중위소득 50%로 정한 것도 지금까지 모든 복지 기준이 국민 절반이었기 때문이라면서 2대8도 아니고 7대3이라는 기준은 통계조차 없다며 반대했지만 끝내 민주당이 관철시킨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 국내 사회복지 시스템상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여러 가지 기관에서 검토하는 국내 사회복지 시스템상 한 번도 중위소득 이상 가구에 대해서 정부가 복지정책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위 50% 계층의 소득과 자산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보건복지부 등 정부에서 생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종합적인 자료를. 무슨 말이냐면 예컨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인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의료급여는 40%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의 가구에서만 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지가 국민의 하위 50% 기준, 그러니까 국민의 50%,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50점 밑으로 그 하위 50% 기준을 타겟으로 삼아온 것입니다. 모든 복지가. 한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그간 기준소득 하위 50% 취약계층만 집중 발굴해서 이를 다시 30, 40, 50으로 계층별 나누는 작업만 해왔다. 중위소득 이상의 중산층은 주로 과세 타깃으로 생각되고, 그러니까 그쪽은 세금 걷는 쪽이지 뭔가 정부에서 뭔가 혜택을 주는 쪽은 아니었다는 거죠. 복지 대상으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재난지원금은 이를 다시 중산층과 상류층으로 나누자는 개념이어서 혼란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은 이제 20%, 상류층은 상위 30%,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얘기는 그 중산층 20%를 더해가지고 70% 주자는 거 아니냐 이 얘기고, 그럼 상류층 30%, 상위 30%는 보통 상류층으로 분류되는데 걔들은 줄 필요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민주당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상류층 30%를 구분할 수 있는 재산 데이터가 없다는 겁니다. 재산 종합 데이터가. 이건 생각도 못한 일이죠. 보통 부처별로 갖고 있는 국민의 소득이나 자산 관련 정보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 행정안전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에 따른 개인재산 정보,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거 포함한 모두 다. 그 다음에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근로 및 사업 원천징수 과세 및 소득,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료 월 보수액 정보, 따라 이제 직장가입자의 소득 정보, 월급 정보, 그 다음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자산 정보,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다 분리 관리가 되고 있지 서로 자료를 교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종합적으로 관리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같은 IT 강국에 2010년부터 10년 이상 전자정부 제도가 자리 잡은 상황에서 중위소득 이상 계층에 대한 소득과 자산 종합 정보가 없어서 쩔쩔매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에 대한 소득과 자산 정보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안부, 국세청,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나눠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합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 복지제도상 신청주의의 한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신청주의. 그러니까 국내 모든 복지 서비스는 국가에서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주는 게 아니고
당사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 역시 신청하는 순간부터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개인정보보호법 그런 것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신청 주인은 성파세모녀 사건, 성북구 내모녀 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주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복지 관련 공무원이나 인력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복지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직접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내가 어떤 저소득층 중에 내가 어떤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관련 행정기관에 신청을 할 때 그때 비로소 행정기관이 이 사람 개인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기고 이 사람이 복지 대상이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신청주의인데 그 다음에 이제 금융정보 같은 경우는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 시에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리 복지부가 복지 제공 목적이라도 수집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받더라도 금융정보는 각 은행사에 흩어져 있어 수집에만 수개월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70%한테 주려고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정보를 어떻게 취합하지? 이런 고민이 생겨서 지금 6월달에 줄지 7월달에 줄지 모르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납세자 입장에서 소득과 재산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처럼 복지 홈택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 바로 그 한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은 당장은 복지 수혜 대상이 아니더라도 향후 복지 혜택을 받고 싶어하는 국민에게 사전 신청을 받아놓고 미리 재산, 소득 정보를 한 곳에 구축해 놓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근데 아직은 그게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오늘 이해찬 씨가 어제 전 국민 100%를 대상으로 그냥 재난소득을 줬으면 좋겠다. 줄 것을 제안을 한다.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다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야당들도 동의해주면 그때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진짜 더러운 짓거리입니다. 뭐냐면 정부가 현실을 망각하고 이런 데이터가 없다는 현실을 망각하고 그냥 70%만 주기로 한 겁니다. 돈은 좀 아껴야겠고 그 다음에 일단은 그 저소득층 외에 자기들한테 표를 줄 것 같은 이제 중산층 20%를 겨냥해가지고 주려고 했었는데 한 일주일 동안 상황을 보니까 엉망진창이 됐거든요. 상황이. 게다가 중산층은 대부분 못 받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한 겁니다. 게다가 누가 중산층인지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게다가 그럼 상류층 고소득층 30%는 또 30%대로 삐져가지고 왜냐면 왜 우리 못 받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돈이 있어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남들 다 받는데 자기만 못 받는다 그러면 삐지는 거죠. 게다가 그 층에 보통 강남 좌파라고 불리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 이분들이 부글부글하기 시작했고 이걸 민주당 안 찍겠다는 등 뭐 이런 이제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클리앙이나 딴지 게시판을 보시면 그런 얘기를 하는 개발자들이 꽤 있습니다. 예전에는 막 조국 만세 부르다가 지금은 삐져가지고 나는 못 받는다 징징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야 이거 오히려 돈 주고 욕먹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했다라는 걸 인정을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야당 핑계를 대는 거죠. 뭐 자한당이 제가 그냥 자한당이라고 부를게요. 이 당 이름이 지금 기억도 안 나고 야당들도 다 동의해 주면 거국적으로 해서 100% 국민들에게 다 주는 걸로 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이해찬 씨가 이 카드를 던졌는데 만약에 야당이 여기서 쌩까면 한나라당 때문에 그러니까 자한당 때문에 100% 못 주는 거라는 식으로 이제 역공작을 하려고 드는 거겠죠. 또는 그쪽 야당 핑계를 대려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더럽게 정치하시면 안 되고요. 국민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100% 번들 이제는 돈 주고 욕먹는 꼴이 됐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근데 사실
현 정부가 이거를 몰랐을까요? 민주당은 이렇게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정책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그 보육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세 이하 아동들 대상으로, 뭐 나이는 제가 정확치 않은데 5세 이하 아동들 대상으로 한 명당 10만 원인가 20만 원 주는 보육수당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다 준다, 아니다, 또는 소득을 산정해 가지고 준다.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는 사람들한테는 다 준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사는 집은 줄 필요 없지 않냐, 그러니까 소득을 고려해 가지고 보육수당을 주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논란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정권이 박근혜 정부였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박근혜 정부였는데, 그때 뭐 지방정부 중앙정부 뭐 이런 얘기 나왔었죠. 그 보육수당을 지방정부 예산으로 줘라 뭐 이랬었습니다. 그때 좀 시끄러웠는데, 그때 박근혜 정부 입장은 뭐였냐면, 그 부자인 집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주게 되면 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지금 현 정부 입장처럼 소득을 산정해 가지고 고소득층은 빼고 중산층이랑 저소득층에만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민주당이 뭐라고 욕을 했냐, 제가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그때 제가 이 작가 이동형 씨 방송을 꽤 많이 들었는데, 그때 이 작가도 입에 그냥 거품을 물고 욕을 했습니다. 왜냐? 바로 이런 똑같은 이유 때문에. 아니, 그 소득 확인한다고 돈이 더 들어간다. 아니, 그 꼴랑 10만 원, 20만 원 주는 것 때문에 그냥 애 태어난 집에 다 주면 되지. 그 집에 뭐 숟가락이 몇 개고 밥그릇이 몇 개고 이런 거 공무원들이 그거 셀 시간이 어딨냐. 근데 그거 일일이 다 조사하고 찾아다닌다고 오히려 거기에 들어간 인건비가 더 나을 거다, 이러면서 비난을 막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줘라, 다 주는 게 제일 낫지 않냐. 근데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니까 또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죠. 한 푼이라도 아껴 보려고. 사실 이건 진짜 멍청한 짓입니다. 왜냐, 그냥 다 주면 돼요. 100%. 네, 상위 30%까지 다 주면 되고요. 나중에 연말에 소득세를 조금 더 걷으면 됩니다. 상위 30%에게는 좀 더 가혹하게 걷으면 돼요. 일단 이게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인데, 에? 아침에 4개 줄까, 아침에 3개 줄까, 뭐 바나나를 아침에 3개 주냐 4개 주냐 이것 때문에 싸움 나는 건데, 사실은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약간 욕심도 있고 또 비교도 그렇고 약간 치사하게 생각하는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만족시키려면 일단은 똑같이 줘야 됩니다. 10만 원을 주든 100만 원을 주든. 그러면 불만이 없고 다 정부 일 잘하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조금 아껴보겠다고, 당장 아껴보겠다고 70% 주네 20% 주네 이랬던 거죠. 그냥 다 주고 연말에 세금을 더 걷으면 될 거를 상위 30%한테 또는 상위 50%한테 세금 더 걷었으면 훨씬 더 많은 득을 볼 텐데, 그걸 못 해가지고 이제 돈 주고 욕먹게 생겼습니다. 100%돈 주고 욕먹게 생겼어요. 이게 현 정부가 일하는 일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 정부가 얼마나 아마추어틱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 이런 마인드로 외교를 하고 다른 나라와 협상을 하고 이런 아마추어 마인드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모든 행정이 다 꼬여 있는 겁니다. 제가 투표 이제 앞으로 조만간 이제 선거인데 누구 뽑으라고 어떤 당을 지지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 현 여당에 충분한 경고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20분 하려고 그랬는데 30분이 돼가네요. 아니 뭐 다른 뉴스는 소개도 못하고 지금 복지 예산 문제만 지금 언급을 하게 됐는데, 하여튼 뭐 그렇고요. 이게 아마 선거 전에 그 100% 준다는 식으로 결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한당 핑계 대고, 야 우린 100%, 민주당은 100% 주고 싶었는데 자한당이 동의 안 해서 못 준다, 그냥 70% 줘야 되는데 한 두세 달 있다 주겠다, 이런 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왜냐면 지금 돈 주고 욕먹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래서 사실은
그 정치를 하던 것도 그렇고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정부의 뭐 또는 저 행정부의 어떤 그 보좌진들도 마찬가지고 좀 똑똑하고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들어가서 인간의 심리나 이런 데 대해서 좀 공부를 하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일정이 좀 많고 할 일이 좀 많긴 합니다만 최대한 방송 공백이 이틀은 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